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변한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전에 인생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건지, 변한다는 그 본질이 진짜 뭔지 제대로 파고들 겁니다. 오늘 하루로는 부족해서 3부작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사람 인생 안 바뀐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메시지는요, 어딘가 모르게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분들, 그런데 분명히 이상은 높고 바라는 게 있는 분들, 진짜 항상 진심으로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투자, 사업, 영업, 다이어트 등 공부든 그게 뭐든 작정한 대로 잘 안 따라주는 분들이 정말 매일 들으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준 저의 인생 책 중 한 권인데요. 조 디스펜자 박사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이별은 어렵다. 여기 중독의 예가 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애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헤어지는 게 왜 이토록 힘든 것일까? 사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신경 전달 물질과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인 펩티드를 생산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한다. 이 신경망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든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두 사람 각자의 개성과 자아를 재확인시켜준다. 가령 이런 것이다. 그래, 맞아.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이 사람을 사귀어 보니 나를 알겠다. 이런 두 사람이 헤어질 결심을 하면 어떨까? 관계에서 형성된 신경회로와 화학 반응, 즉 특정한 감정에 길들여진 두 사람은 도무지 이걸 끊을 수가 없다. 이별 후에도 서로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그들은 익숙한 화학적 자극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몸은 극한의 상실감을 느낀다. 즉 이별의 아픔은 단순한 감정 상태의 변화라기보다는 신경화학적 습관이 중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길들여진 습관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 감정적 중독이라는 화학적 반응을 생각해 보아 커플들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이다. 자, 여기 나쁜 이성에게만 끌린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이번에도 또 다시 나쁜 남자와 만나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이번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언제나 나쁜 사람들을 정말 잘 찾아낸다. 그간의 관계들을 통해 형성된 신경망이 그녀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형편없는 행동을 일삼는 애인들보다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그녀가 변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진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더 큰 문제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도록 신경화학적으로 짜여져 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녀가 중독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일으켜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를테면 절망감이란 화학물질에 알게 모르게 중독된 그녀가 이 관계에서 절망감을 느끼도록 끌고 가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그녀에겐 익숙하고 편안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는 익숙하고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만 갈구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익숙한 신경망을 자극하는 현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경망이 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면 어떨까? 결과는 끔찍하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망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서로 탐색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뭔가 항상 같은 종류의 관계를 반복하는 느낌을 받죠. 어떤 사람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관계가 만들어낸 어떤 느낌이 계속 남아서 그 사람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공허함 속에 그동안 길들여진 화학물질을 생산하게 해줄 다른 후보자를 또 막 찾는 거죠. 재밌는 건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신경망은 비단 이 사랑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면면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과거와 최대한 비슷한 그 느낌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고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침내 당신이 하루라도 창피함이나 분노, 혐오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러한 결정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건 담배나 술을 끊기로 결심하는 것과 똑같다. 특정 감정을 느끼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는 것도 그만큼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마시던 모닝커피 없이 스스로 잠에서 깨려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되면 몸은 이제 뇌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이제 부정적인 화학물질을 얻지 못한다고? 이거 누구 생각이야? 왜 나를 힘들게 만들지? 처음에는 몸에서 충동적인 생각의 형태로 갈망이 일어난다. 그러다 이 갈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갈망은 점점 더 커지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절규로 변한다. 화학물질이 부족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몸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몸은 이미 부정적인 것에 적응했기에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한동안 화학물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 어느새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충동에 시달리게 된다. 머릿속에서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느끼고 싶다는 절규가 시작된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속에서 떠들어대는 이 목소리를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어쨌든 우리는 이걸 마치 내 안에 안내자가 들려주는 복음인 것처럼 듣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엄청난 오류가 있죠. 이 안내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안내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가장 익숙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약 이 목소리에 반하는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다면요. 이 목소리가 가장 크게 투덜거릴 겁니다. 여러분을 진짜 집요하고 끝없이 괴롭힐 거예요. 그냥 내일 할까? 다음 달부터 제대로 하면 되지 않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도 다른 때 어쨌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을 던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랑 행동은 나랑 어울리지가 않아. 내가 무슨... 네, 여러분은 마침내 굴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니 바뀌지 않는다라고 정확히는 이전의 그 삶을 합리화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듣는 목소리가 몸의 내부 질서를 지켜 라며 요구하는 이 소리에 사람은 거의 대부분 굴복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요. 변화라는 불편함과 괴로움을 중단하라는 소리에 무너지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렵다. 변화라는 건 언제나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전진하게, 나를 위한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후진하게 만든다. 생각과 행동이 후진한다는 건 예전에 익숙한 신경회로를 계속 활성화한다는 의미다. 만약 오늘부터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나고자라고 여기는 일을 멈추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그렇게 당신은 굳건한 의지로 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오후에 업무상 운전을 하는 도중 전날 배우자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당신을 나고자로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냥 운전하다 생각이 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이 떠오른다. 이제 당신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제하려고 하지만 내부의 목소리가 새롭게 결심했던 건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너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원래 안 변해. 그리고 네가 특별히 막 의지가 강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이러한 목소리에 반응하는 순간 나고자라는 생각을 강화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관련된 엄청난 기억들이 홍수처럼 튀어나올 것이다. 만약 이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매우 불편해질 것이다. 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따라 유난히 나고자라는 생각을 끌어낼 만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에서 넘어지거나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업무상 큰 사고를 쳐버렸다거나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스스로 차를 기둥에 긁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있죠. 이제 나고자가 될 만한 이유가 더 많아졌네요. 그렇게 몸은
나고자라는 자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생각과 반응을 시작하라고 설득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반응하면 익숙한 예전의 자신을 부활시키는 꼴이 된다. 그렇게 당신은 나고자라는 느낌을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나고자라는 원래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 다음은 알다시피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원래의 순환 고리대로 살아가게 된다. 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래서 대부분 그냥 지금대로 계속 살아가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변한 사람들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인생 완전히 바꾸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결국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고 어려워하시는 거고요. 어렵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3부작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미래. 과거와 달리 이것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모든 기억은 사실 감정으로 저장된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란다. 미래와 달리 과거는 바로 그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미래엔 감정이 없다. 미래는 모험을 한다는 느낌만 있을 뿐 과거의 기억들, 우리 몸이 익숙한 그 느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미래는 힘이 없다는 소리다. 미래에 대한 설렘과 과거의 느낌이 경쟁하면 대부분 과거의 느낌이 이긴다. 미래에는 과거의 느낌과 대적할 만한 마땅한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 없는 미래를 맞이하려는 사람의 신경망은 곧 향수병이라는 거대한 적을 마주친다. 그래서 과거를 찾는다. 미래에 대한 설렘이 반짝했더라도 점점 더 희미해진다. 그렇게 다시 익숙한 환경으로 회귀해버리면 몸은 이제 모든 것이 한결 더 낫고 올바르다는 느낌을 선물해준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미래를 향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변하려면 먼저 과거와 관련된 익숙한 기억과 생각, 느낌을 뒤로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을 언제나 뒤로 돌려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가장 익숙한 그 감정,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들에 대해 완전히 파헤쳐보자. 내 경험상 불안과 걱정의 시작은 보통 심한 감정적 압박을 받은 어떤 사건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 뇌는 적당한 화학 물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각이 교감신경계를 작동시키면 곧바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다. 자신의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을 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미래에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매일 걱정으로 채워 넣는다면 몸은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유지시키는 일련의 생각들을 활성화하게 된다. 되뇌 심피질 깊숙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특정한 신경망들이 다양한 걱정거리들과 관련된 사고 과정을 지원하며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특정한 패턴의 시냅스를 활성화할 것이고 몸은 이 심란한 생각들과 관련된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처음에는 생각이 시동을 걸었고 이제는 몸속으로 방출된 불안의 화학 물질들이 당신을 더더욱 심란하게 느끼게 한다. 그렇게 당신의 몸이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딱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입으로 내뱉을 것이다. 나 걱정돼. 우리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게 된다. 뇌는 지금 감지되는 것이 걱정의 느낌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걱정의 신경망을 활성화한다. 그렇게 뇌에서는 더 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어 우리 몸이 느끼고 있는 것을 한층 강화한다. 한마디로 뇌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생각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그 생각은 다시 우리의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 어떠한가? 당신의 과거의 기억은 이제 실제가 되었다. 당신이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진짜다. 그렇지 않은가? 말하자면 또 다른 불안, 걱정, 나고자란 감정을 일으키도록 몸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셈이다. 두려움은 더 많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더 많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우리를 더 걱정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불안 상태가 되면 걱정의 신경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몸과 뇌에 일종의 순환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어떤 느낌이 되었든 간에 반복적인 느낌은 당신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행복이나 슬픔, 혼란, 외로움, 자신감 없음, 기쁨, 우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느낌들이 당신의 행동 방식과 신념, 편견, 의견, 심지어 인지 능력까지 결정한다. 느낌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다. 어쨌든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뇌와 몸의 순환고리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순환고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뇌와 몸의 화학적 상태를 확인할 때 우리는 항상성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의해 형성된 신경 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신경화학적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화학적 지속성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누구는 매사 불안하고 두렵고 부정적이며, 누구는 매사 단순하고 누구는 매사 긍정적이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다. 중요한 건 그 느낌이 계속 강화된다는 것, 즉 불안은 불안을 키운다. 그렇다면 당신이 불안 대신에 차분함과 감사, 기쁨을 느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당신을 못난 사람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순환고리가 오히려 당신을 도와주는 순환고리로 완전히 바뀔 수는 없을까? 네, 여러분,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일 모레 반복해서 마주치는 사람, 장소, 사물, 시간,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특정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거든요. 이 모든 요소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특정한 신경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게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건요,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그동안 유지해온 신경화학적 회로, 이걸 끊어내는 거, 그게 변화입니다. 만약 이를 닦거나 샤워를 할 때 행동의 순서를 바꿔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게 되더라도 꽤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동안 자주 먹던 초콜릿을 끊으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꽤 불편할 뿐이다. 지난 15년간 반복적으로 당신의 자존감에 타격을 주었던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자신이 가치 없다는 느낌에 길들여져 왔다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의 저 깊숙한 정체성은 계속 그렇게 느끼기를 원할 것이다. 자기 비하에 대한 신경화학적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감정적 상태를 변화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건 초콜릿을 끊는 것보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데 잘 들어라. 당신의 마음을 진짜로 바꾸고 싶다면, 더 이상 익숙한 것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결국 그것을 해내야 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불편함을 감수하면 된다. 변화는 불편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변화는 불편하다. 그동안 내 연구와 경험을 돌아보며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들이 뭔가 뿌듯하거나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당신의 변화에 대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변화란 자아, 몸, 이 둘을 완전한 혼란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자아가 자신을 정의해주던 느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늘 반복하던 어떤 생각과 느낌, 반응을 멈추면 이로 인한 화학물질 생산이 중단되어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진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생각을 바꿈으로써 당신 체내의 질서가 변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스스로를 예전의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느낄 수가 없게 된다. 진짜로 변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지녔던 그들의 과거는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닌 듯한 느낌이다. 그들 스스로도 과거의 자신을 동일 인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을 한번 돌아보라. 예전에 당신과 계속 똑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가? 혹은 완전히 변했나?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반복적인 생각, 행동, 반응이라는 상자에 가두고 있었다면 그건 단지 마음의 틀이다. 언제까지 당신을 환경에 대해 반응만 하는 종속물로 둘 것인가? 자, 이 시점에서 당신의 의지와 자기 통제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즉각적인 편안함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지만 자신의 더 큰 비전을 위해 의지를 굳건히 할 것인가? 어떠한 경우든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의식이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다. 운명의 판세가 뒤바뀐다는 말이다. 자, 여기 깊숙한 계곡에 살고 있는 당신이 있다. 당신은 평생 거기 살았고 수목 한계선 위로 올라간 적이 없다. 매일 똑같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산 당신에게 어느 날 누군가 숲에서 내려와 산 정상을 넘어가면 한 번도 못 본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거기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 마을로도 갈 수 있다고 덧붙인다. 다음날 당신은 산을 넘어보기로 결심한다. 며칠 동안 출발하기 전 채비를 한다. 그렇게 당신은 집 주변의 풀밭을 지나 익숙했던 주변 환경을 돌아본다. 당신과 당신 부모가 평생 고쳐온 담장이 보인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친숙한 환경과 기억을 떠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당신은 산을 오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다. 눈 때문에 미끄러울 수도,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도 있다. 위험과 추위, 습기를 느끼며 반쯤 올랐을 땐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자, 이 느낌이 바로 안정감을 느끼고 익숙했던 안전지대를 벗어났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감정이 나쁜 게 아니다. 감정은 모든 경험의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같은 감정만 느낀다면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신은 과거를 무한 재생하며 영원히 과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을 뿐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경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은 생존과 관련된 익숙한 느낌이 아닌 다른 감정을 가져본 적 있는가? 더 나은 삶, 더 많은 경험, 가치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감정들 말이다. 우리는 짧지만 감사와 자기애, 환희, 자유, 경외감 같은 좀 더 고양된 순간을 경험한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정확히 반대로 똑같이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만드는 화학물질 역시 의도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당신은 사랑에 빠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고무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했던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자기 비하 없이 스스로 표현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의 홍수는 좀 더 고결한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고 당신은 이 벅찬 경험이 계속되길 바라게 될 것이다. 감정의 생리적 반응은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다. 나는 사람은 누구든 그 누구라도 그동안의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환희와 감사, 그 이상의 것도 말이다. 우리가 단순한 그 생존 반응에서 일단 벗어난다면 좀 더 진화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이제 2부와 3부에 걸쳐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이 반복적인 느낌의 고리, 이거 끊어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1부 영상 마치겠습니다. 뇌를 바꾼다는 건 미래를 바꾼다는 걸 의미한다. 용기를 내기 바란다. 우리 모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고요한 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 그곳에 발을 디딜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25세를 넘겨 전두엽이 성숙한 당신은 마음껏 당신이 바라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네, 오늘은 인생 도대체 어떻게 바꾸는지, 그러니까 과거로 계속 회귀하려는 이 본능을 떨쳐내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 그 삶, 그 사람 이룰 수 있는지, 자기 파괴적인 내면의 생각, 그 생각의 고리 어떻게 끊어내는지 정말 낱낱이 알아보는 마인드 대전환 시리즈 2부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생각과 느낌, 그 느낌에서 이어지는 나는 안 돼 라는 이 생각의 순환 고리, 계속 끌어들이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망가지는 느낌을 끊어버리길 원한다면 무조건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와닿지가 않죠. 전두엽을 쓰는 게 무슨 헬스장 가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고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걸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근원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된 건지, 그 기적적인 등장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버몬트라는 철도회사에서 일했던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매우 뛰어난 기술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에요. 26의 나이에 위험한 폭파 작업에 대한 기술과 리더십을 다 인정받아서 직장에서 자신만의 팀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변수란 늘 존재하죠. 게이지처럼 능력 있고 오차 같은 건 전혀 없을 것 같던 사람도 한눈을 파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쇠 막대기로 구멍에 화약을 넣고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점화가 일어났고 다이너마이트가 너무 일찍 터져버리게 됩니다. 네, 약 1m 길이의 쇠 막대기가 그의 왼쪽 광대뼈 밑에서부터 머리 위까지 관통하면서 그는 100m 이상을 날아갔습니다. 아침에 듣기에 약간 적나라한 묘사이긴 한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나 크게 다쳤잖아요. 쇠 막대기가 머리를 관통했음에도 그는 살았습니다. 심지어 진료를 받으면서 사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의식이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의사들은 그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는 별다른 합병증도 없이 나았다고 하죠. 쇠 막대기가 뇌를 관통했음에도 운동이나 언어 기능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사람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전두엽을 다쳤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운동 기능, 언어 기능 같이 소위 살아가는 데 지장을 주는 부위는 모두 괜찮으니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했던 이 사람, 게이지는 사고 이후에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악인으로 변합니다.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행동하기 전에 숙고하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결국 그렇게나 촉망받던 젊은 인재는 직장에서도 해고되었는데요. 해고 사유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고 20년이 지난 1868년 할로우 박사라는 연구자 한 명이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이 전두엽이 사람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바꾸고 싶어하는 바로 그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의학계는 이때부터 전두엽에 엄청난 관심을 쏟아요. 극단적인 성격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엄청난 패턴이 발견됩니다.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원래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했고 주변에
무관심했으며 냉담했고 사회 부적응자처럼 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계획을 세워도 이걸 실행으로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즉각적인 기쁨, 충동적인 행동을 1순위로 놓아서요, 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보려고 해도 진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시기가 19세기니까 당연히 뇌 스캔 장치 같은 건 없었겠죠. 그래서 사후 부검을 통해 알아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생전에 결국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사람들의 뇌를 부검해본 결과 이들은 모두 전전두피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발견됩니다. 네, 이 포인트에서요, 연구자들이 소위 미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행동이 매우 기이하고 난폭한 사람의 전두엽을 없애버리면 얌전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악명 높았던 전두엽 절단술이 탄생합니다. 이 악명 높은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게을러졌으며 무력해졌습니다. 세상 만사 다 관심도 없고 진취성도 현저히 떨어지고요. 한마디로 모든 것에 감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들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예측 가능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선 좋은 의미로도 쓰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측 가능하다는 표현은 최악의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설렘이 없는 인생이죠. 아무튼 전두엽이 절단된 사람들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고 멍한 눈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일상이 방해받으면요,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요했어요. 그러다 즉각적인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사소한 일에 심하게 신경질을 냈죠. 이런 과한 행동을 없애려 시행한 절단술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충동 억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완벽한 오판이자 부작용이었죠. 네, 이 연구자들은 이 끔찍한 전두엽 절단술의 부작용을 통해 역설적으로 전두엽이란 게 사람이 소위 사람답게 살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제대로 알아냈습니다. 왜? 전두엽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사람은 이렇게 변하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1.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감흥이 없다. 2. 지극히 단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한다. 3.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결코 끝내지 못한다. 4. 어떤 상황의 맥락이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즉,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학습이 어렵다. 그 결과 행동을 적절히 수정하지 못하니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 5. 일상적이고 단조로운 세계가 방해받으면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요된다. 6. 계획을 세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네, 이 특징들을 듣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스스로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요.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이게 신기한 게요, 누구나 보통 소위 인생 암흑기라고 부르는 무기력한 구간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의 전두엽 기능이 어떤 이유로 인해 현저하게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두엽 상실 혹은 전두엽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특징과 완전히 맞아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전두엽은요, 사람이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즉 성장이라는 걸 위해 노력하게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조언을 해요. 나는 무기력증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모두의 특징이다. 무기력한 일상에 대한 집착, 새로운 경험을 기피하면서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호소하는 특징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이렇게 살기 싫다, 바꾸고 싶다 말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전두엽을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감정과 느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왕, 전두엽을 복귀시켜야 한다. 전두엽을 활용한다는 건 마음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당신은 몸으로 살고 있는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 몸에서 마음을 꺼내어 그것을 당신의 뇌에 집어넣어야 한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뇌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뒤엉켜 있는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거든요. 마치 한여름 새벽에 몰아치는 번개 폭풍과도 흡사한 느낌입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에 푹 빠져 있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을 때
앉아있는 의자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어깨와 목의 결림도 느끼지 못한 채로 정말 온전히 집중한 상태였을 때, 그땐 어땠나요? 일단 주변의 소리가 안 들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전두엽이 제대로 일하는 중이라는 신호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집중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두엽은 지금 받아들이는 새로운 정보에만 집중을 해서요. 전두엽의 혈류량을 올리고 다른 부위 잡음은 꺼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전두엽은요, 과제가 새로울 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즉 새로운 걸 처음 시작할 땐 전두엽이 반짝이다가 그 활동에 익숙해질수록 전두엽이 필요 없어져요. 과제가 익숙할수록 전두엽을 활용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새기기 시작하면 전두엽은 뇌의 다른 부위로 들어오는 자극을 줄여 당신이 외부 자극에 방해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 전두엽 스스로 이제 미친 듯이 일한다. 이게 바로 집중인 것이다. 이 활동은 전두엽에 굉장히 좋다. 그렇게 일단 전두엽이 새로운 과제를 배우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되뇌 피질의 다른 부분에서 그걸 기록해서 이제 익숙한 정보로 암호화한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본 일을 또 하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지며 이때는 전두엽에 필요한 혈액의 양도 줄어든다. 이런 면에서 전두엽은 이기적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해서 처음엔 그 재미에 푹 빠져들지만 새로움과 놀라움이 사라지는 즉시 다른 부위로 넘겨버리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CEO의 역할과 비슷하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전두엽은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몰두시키느라 다른 것들의 셔터를 내린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 전두엽이란 녀석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고차원적인 일은 오직 전두엽만이 할 수 있다. 지휘자인 전두엽은 마침내 뇌의 다른 부위의 배열과 패턴을 작동시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 오직 전두엽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당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자기 파괴적인 신경망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익숙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혹시 걱정거리만 가득하진 않은가? 당신이 매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똑같은 것으로 반복되면 굳어져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운영체제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전두엽을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갖고 싶은 신경망을 창조하면 그간 당신을 괴롭혔던 다른 신경망을 진정시킬 수 있다. 소위 성격이 변했다, 분위기가 변했다, 인생이 변했다라는 말은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에 관심을 얼마나 기울일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우친 사람만이 입 밖에 꺼낼 수 있는 표현인 것이다. 네, 여러분. 옛날부터 중재자들은 머리에 월계관을 썼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의 혼란을 꿰뚫어 본 다음 중재자 자기 스스로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바로 그 능력의 상징이 이 월계관이었던 겁니다. 운동선수들 역시 월계관을 쓰죠. 그 선수의 전두엽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도 월계관을 좀 써볼까요? 뭘로요? 의지로요. 의지. 또 익숙하고도 익숙해서 아무 감흥이 없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의지를 다지는 게 어렵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여러분의 의지를 일으킬 단 하나의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씻으러 들어가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이 단 하나의 선택을 하면요. 여러분 하루를 일으킬 여타 좋은 생각들, 행동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몰려올 겁니다. 이 전두엽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을 책임지는 총체예요. 지금 잠시 자세를 바꾸거나 아침에 이 영상을 클릭하기로 마음 먹었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이렇게 1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가능한 행동들을 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전두엽이니까요. 네, 그야말로 진정한 자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사용해 의지라는 걸 다질 때만 여러분은 비로소 작심삼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의지, 이 두 글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전두엽을 가장 잘 활용할 단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의지를
꼽을 수 있으니까요. 전두엽이 충동 조절이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구잡이식 행동을 정말 기적적으로 막아준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전두엽이 사춘기를 거쳐 20대 중반까지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10대들은 성인보다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호르몬의 총공세까지 받아 행동과 감정의 통제가 힘들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추론 과정으로 숙고하고 계획하는 하드웨어가 아직 없다.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후 전두엽이 성숙하면 전두엽은 이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가능성과 전략을 궁리한다. 그리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한다. 임기응변에도 능해진다. 전두엽이 성숙한 후에야 인간은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두엽은 창조에 활발히 관여한다. 이 말인즉슨 25세를 넘겨 전두엽이 성숙한 당신은 마음껏 당신이 바라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럴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 당신에게 그런 느낌이 끼어들도록 당신의 의지로 이걸 막지 않으면 전두엽은 잠에 빠지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또 다시 일상의 로봇처럼 움직이게 된다. 매일 마음속에서 들리는 끊임없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말이다. 오직 전두엽을 통해서만 당신의 열망과 위대함을 무력화시키는 당신 안에 그 파괴적인 독백을 침묵시킬 수 있다. 이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필요한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일을 딱 결심할 때, 그러니까 의지를 낼 때 비로소 전두엽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의지와 전두엽의 조합은요, 생각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조합이에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의지와 에너지를 총동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이런 순간을 한 번은 경험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마라톤 선수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다리로 뛰는 게 아니라 의지로 뛴다. 마지막 그 결승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점에 가면 발톱은 떨어져 나갈 거가, 다리는 후들거리는 등 몸 전체가 마비된 것 같은 증상이 와도 사람은요, 아니 뇌는요, 그 결승선을 지나겠다는 의지를 온몸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승선에 다다르죠. 우리가 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건요, 사실 그들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의지의 힘이 아닐까요? 이들에게 의지라는 건요, 몸의 상태, 환경, 조건, 심지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바로 이 의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구조물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의지 한번 가져보시죠. 우리는 미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과거에 관심을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현실은 어디든 존재한다.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스러운 기억만 계속 끄집어내면서 나는 안 된다는 목소리만 되풀이하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건 현실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집중하기로 선택한 그 생각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스위치가 꺼질 겁니다. 전두엽이 그렇게 만드니까요. 내가 관심을 둘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거나 가장 위험한 저주일 수 있는 거죠.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전두엽의 기능은 축복일 겁니다. 의지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요. 그러니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어떤 자극들, 어떤 욕망,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여러분은 뭐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외부 세계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믿기보다 당신 스스로 어떤 결과를 믿고 신뢰할 때 신념이란 게 작동한다. 신념을 가진 자에게 진실한 것은 내 생각을 믿고 있는 나의 생각뿐. 이상을 실현한 사람들의 수가 그토록 적은 이유는 사람들이 좀 더 자주 전두엽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은 이제 좀 다르지 않은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명백하기만 하다면 당신의 전두엽은 그걸 방해하는 건 무엇이든 차단한다. 그러니 매일 접하는 수많은 자극을 걸러내고 자유의지와 선택,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해보라.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그런 기간을 가져봐야 한다. 결심하다, 이 표현은 마음을 만든다는 의미다. 당신은 마음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 인생의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네,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여러분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인생에 대해 시리즈 3부작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의 인생책 조 디스펜자 박사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함께합니다. 아직 1, 2부 영상을 못 보셨다면 오늘 영상 보신 뒤에 거꾸로 이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3편을 다 보신 분들은 소위 퍼즐이 맞춰진다고 하죠.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 그 역할을 바로 전두엽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로지 이 전두엽만이 여러분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과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 머리에 떠다니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 부분이 막막해지죠. 도대체 뇌에 있다는 그 전두엽을 어떻게 쓰는 건데? 라는 의문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막 엄청난 난이도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딱 2개의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와 시각화. 다른 건 없어요. 의지와 시각화. 이 2가지만 갖추면 사람 인생은 바뀝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길 만큼 강한 의지를 갖게 되면 전두엽은 그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자기 몸속에서 보내오는 온갖 자극들을 차단함으로써 말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호대 잡음비를 낮추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외부 자극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라고 해두자. 네, 작은 일에도 유독 극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민합니다. 이 예민하다는 건요, 사실 잘 쓰면 엄청난 축복인데요. 이걸 못 다루면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잘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자기한테 보내는 각종 신호가 너무 크고 집요하니까 이 사람들 전두엽은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온갖 화학 물질들이 몸과 뇌에서 미친 듯이 날뛰니까요. 이런 몸의 요구를 일단 들어줘야 하니까 전두엽을 일단 잠재우고 대신에 자율신경계가 통제권을 딱 갖는 겁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오로지 생존과 본능에만 지배된 상태라고 저자는 말해요. 가령 이런 거죠. 배고파. 언제 먹을까? 졸려. 언제 잘까? 목말라. 물은 어딨지? 심심하다. 누구 만날까? 이런 수준의 질문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어느 한 곳에 무아지경이 되어 시간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생각도 못한 채 끊임없이 본능적인 질문만 던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두엽은 당신이 집중하는 그 의식적인 생각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그냥 당신의 자유의지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 바로 그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고정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제가 말하는 시각화의 핵심도 이겁니다. 단순한 상상은 누구나 쉽죠. 중요한 건요, 마치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낄 정도의 의식적인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세계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전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외부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도 사람은 약 6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할 수 있다. 이건 전두엽이 다른 뇌 부위를 침묵시킴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내부 이미지가 실제 외부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뇌는 말 그대로 시간과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뇌는 자신의 몸까지 인식하지 못해서 당신이 마치 더 이상 몸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당신은 몸이나 외부 세계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닌 한 사람의 영역을 떠나게 된다. 일종의 무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잊고 자신이 되는 법도 잊는다. 대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 자체가 된다. 세계는 사라지고 무아지경에 이른다. 이 같은 자연스러운 능력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뇌를 재편할 때 사용하는 자연스럽고도 섬세한 행위다. 네, 여러분,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나를 잊고, 그러니까 그간 나도 모르게 쌓인 부정적인 내 정체성을 지운 상태에서 오로지 마음에 있는 그 이미지에 완전히 집중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익숙해질 때까지 느껴보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 뇌는 재구성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구 선수들은요, 날아오는 야구공이 과일로 치면 자몽 크기 정도로 보인다고 하죠. 마이클 조던의 경우는 고도로 집중을 할 때면 농구 골대 크기가 쓰레기통처럼 크게 보여서 슛을 실패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말한 바 있고요. 사실 이 정도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나 시각화하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어 자체는 시각화이긴 하지만 저절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혹은 무아지경과 유사한 상태가 되어야 해요. 엄청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시죠?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언젠가 한 번쯤은 다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을 겁니다. 한 가지에 정말 온전히 집중한 나머지 주변 모든 소리가 다 안 들렸던 경험 말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한 가지 행동이나 의지에 집중해서 뇌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보라. 그러면 과거나 미래, 성공이나 실패, 옳고 그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로지 현재라는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때 우리는 자아와 비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이 한 곳에만 집중해 모든 관심을 그리로 옮길 때 비로소 전두엽은 여타 쓸데없는 감각 자극을 모두 걸러낸다. 네, 여러분, 저는요, 살아가면서 이 경험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이걸 해내면요,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더 이상 기존의 나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 신경망을 활성화하지 않는다고 저자도 강조하고요. 이 말은요, 즉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란 건 의지를 가진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학습하고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머무는 방법인 거죠.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지와 집중, 사라지는 세계와 무아지경, 그래서 마치 마이클 조던처럼 그 작은 농구 골대가 큼지막한 쓰레기통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집중하는 것이 더 커지는 효과,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거는요, 나를 치유하는 단계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는 사실 뇌가 되풀이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건강과 기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걸 제대로 못 보는 형편없는 관찰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성향, 기호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신은 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적절한 동기를 갖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네, 결국 자신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인식 이게 결여됐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단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것만 딱 해보십시오.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을 줄이고요. 혼자 좀 있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일상에서도 내가 가진 기술이나 태도를 관찰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다 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 디스펜자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당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사실 너무나 찾기 쉽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은가? 그걸 정확히 똑같이 당신 스스로에게 하면 된다. 전두엽을 활성화한다면 당신은 타인을 보듯 스스로를 아주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찍듯이 관찰하고 싶은 스스로의 면면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걸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고정된 신경망만 써도 당신은 쉽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사실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쯤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어보라. 당신은 진심으로 변하고 싶은가? 내가 나를 관찰했을 때 스스로 지금 인생에 진짜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생존 수준에만 국한되었던 의식을 한껏 끌어올린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말했듯 당신이 전두엽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어쩌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생존과 관련된 질문들만 평생 당신 머릿속에서 돌아다닐 것이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언제 먹을까? 언제 잘까? 심심한데 뭘 할까? 누굴 만날까?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 인생의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존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에는 전두엽의 활동이 거의 필요 없다. 정신의 경호원을 이렇게 낭비하며 살아도 좋은가? 당신이 만약 지금 시끄럽고 연기가 자욱한 정신의 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으로 시작하는 이 질문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전두엽은 고개를 든다. 정해진 답은 없으나 심사숙고가 필요한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고 싶은가? 혹은 좀 더 편안하고 단순한 질문만 던지며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나는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나의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을 해야 삶이 더 즐겁게 변할 것인가? 그걸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로 무엇인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 3부작 영상 마치고자 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어 시각화를 30분 동안 해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생각만 하면서 30분을 버티지? 라고 말이죠. 잘 들어주세요. 이 시각화를 제대로 하면요. 그게 5분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마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불편하지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30분 불편하다고 정말 그 이유 딱 하나로 살면서 이 경험 자체를 해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는 자기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시라도 고요와 평화의 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동경하는 고요와 평화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유희에 그 자리를 내주곤 한다. 그들에게는 내가 제안하는 온 마음으로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시각화 말이다. 명상할 때 비로소 사색이 시작된다. 사색이 좋은 이유는
절대적인 것이나 옳고 그름, 흑과 백, 예와 아니오 같은 원색적이고 이원적인 대답이 아닌 열려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체계는 호기심을 억압한다.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들어한다. 이건 왜 그럴까? 우리는 늘 정해져 있는 답을 빨리 대답하는 것에만 주력했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왜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사색만이 할 수 있다. 전두엽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러한 사색에 참여하길 좋아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사색적인 질문을 통해 당신 인생의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강하게 반응한다. 그 이유는 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뇌 그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답에 도달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그 고생을 전두엽은 좋아한다. 당신의 몸속 그 어느 기관도 원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당신이 변화하는 걸 좋아하는 건 전두엽뿐이다. 전두엽은 새로운 회로를 연결해주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네, 여러분, 시각화는요,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자기인식 그리고 사색을 하고 나서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의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요, 진짜 일부러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이제 전두엽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집중하면요, 이제 뇌의 다른 신경망들은 꺼지고 새로운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봐주셨던 대작 시리즈 4부작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3부작 시리즈를 또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3부작의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3부작 그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뇌를 만들고 새로운 뇌는 새로운 마음을 낳는다. 모든 것에는 빈틈이 있다. 그리고 그 빈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네, 여러분, 포텐셜, 포텐, 잠재력 전부 다 같은 말인데요. 말 그대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이 변화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네, 사실 이 자기개발이라는 카테고리도요,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꿈꾸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소위 거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거인은 누군가가 흔들어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텐이 알아서 스스로 막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막 흔들어 깨워야 돼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바꾸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여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출간하는 책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기브앤테이크, Think Again 오리지널스의 저자이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과 교수 애덤 그랜트의 히든 포텐셜,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왔는데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의 포텐셜, 잠재력은 무엇인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든 페인의 꿈은 농구 선수였다. 그는 농구 코치였던 아버지에게서 농구의 기본기를 배웠다. 그리고 페인은 자동차가 드나드는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 골대를 향해서 공을 쏘아 올리는 연습을 밤낮으로 했다. 홀로 자유투를 명중시키고 3점 슛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 농구팀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던 페인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편 선수를 드리블로 따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쪽으로 페이크 모션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드리블을 해도 상대 선수들은 좀처럼 속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페인의 실력 자체가 벽에 부딪힌 것이다. 원인은 분명했다. 페인은 경기를 즐기긴 했지만 슈팅 이외에는 기량을 높일 그런 연습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수비를 따돌리고 슛을 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첩성을 길러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속도를 키우는 데 필요한 단거리 달리기,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스트레칭, 이렇게 농구 선수라면 당연히 해야 할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페인은 결국 농구 선수로서의 삶이 아닌 농구 코치로서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 이제 그는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이 그렇게 게을리했던 훈련을 시켜야 하는 위치가 된 것이다. 그가 지도하는 선수들은 달랐을까? 그렇지 않다. 페인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슈팅만 좋아했다. 헉헉대면서 지칠 때까지 코트 위를 달리고 반복되는 스트레칭 훈련을 끔찍하게도 싫어했다. 하지만 페인은 연습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선수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고 그들이 연습에 이끌리도록 그렇게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했다. 나는 선수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농구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원동력 삼아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인은 한 명의 어린 선수와 마주하게 된다. 이 어린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담당자의 객관적인 분석은 이러했다. 신체적으로 쓸만한 도구가 빈약해 농구 선수로서 한계가 있다.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하고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는 속도도 느리다. 폭발력 또한 없어서 농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페인은 이 어린 선수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페인은 그 선수에게 명함을 건넸고 다음날 아침부터 함께 훈련에 돌입한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그 선수는 세계 최고의 무대 NBA에서 만장일치 MVP로 선정되며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NBA 최고의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다. 페인은 커리와 함께 훈련할 때 단 하나의 원칙을 강조했다. 우리의 훈련에서 따분함이란 없다. 연습을 재밌게 만드는 동시에 기술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 페인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연습 방법이 바로 21이라는 놀이다. 1분 동안 3점 슛, 점프 슛, 레이업으로 21점을 올리는 놀이였다. 단 슛을 던질 때마다 코트 중앙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선수가 경쟁하는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과거의 자신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세웠던 기록,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한 훈련을 게임처럼, 놀이처럼 반복했다. 다른 선수들을 상대로 경쟁하는 연습의 가장 큰 단점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고? 상대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내 실력은 향상되지 않았지만 상대 선수도 마찬가지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실력이 아니다. 그렇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꾸준한 성장만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똑같은 기량을 반복해서 연습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기량을 섞어서 훈련시켰다. 결과는 어땠을까? 선수들의 동기 유발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에서도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 스테픈 커리는 페인과의 훈련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자발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닌 이상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지루하고 무료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과 같았던 페인과의 훈련은 그 어떤 훈련보다 집중할 수 있었어요. 스테픈 커리는 결국 자신의 숨은 잠재력을 실현했다. 그는 키 188cm, 몸무게 84kg, 농구 선수로서는 여전히 불리한 체구지만 정확도와 폭발력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했다. 그리고 바로 이 페인과의 훈련이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실력을 압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 잠재력을 일깨워줄 첫 번째 비법, 바로 당신 안에 숨겨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일본에 있는 자신의 집이 지금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지구 반대편에서 듣게 된다. 무거운 마음으로 공항으로 달려가 첫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자택이 있던 고베시에는 그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건축가로서 정식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940년대 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 자랐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덜덜 떨며 살았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건물을 짓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 대학에 진학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안도는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했는데 허드렛 일로 월세를 벌면서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 공부하고 주변 건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마침내 독학으로 건축가 자격증을 따게 된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지진이 발생한 고베시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진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반으로 갈라진 도로, 무너져 내린 건물 틈 사이를 기어 올라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안도가 설계한 35개 건물 가운데 단 하나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다. 심지어 균열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안도 다다오의 건물과 다른 건물들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안도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포함한 권위 있는 4개 상을 모두 받은 유일한 건축가이자 빛과 콘크리트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건축물은 우리나라에도 6개나 있다. 이렇게 위대한 건축가를 떠올리면 당연히 완벽주의자일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설계부터 완벽해야 하고 지진을 견디는 구조로 거기에 건축가 자신만의 스타일도 녹아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도는 완벽주의를 거부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러 불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의 소유자였다. 이건 안도 다다오의 건축과 삶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는 사실 20대 때 2년 동안 건축과는 거리가 먼 프로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그때 링 위에서 안도는 이 불완전함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흠잡을 데 없는 경기라는 건 없다. 상대방에게 맞을 수밖에 없다. 이기고 싶다면 그런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고 약점으로부터 숨지 말고 난관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자책할 필요도 없다.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려면 몸이 노출되도록 놔둬야 한다. 결국 경기에서 이기려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패배하는 날도 있겠지만 괜찮다. 쓰러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이건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는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었다. 콘크리트는 심미적인 한계 때문에 건축가들이 피하는 재료였다. 하지만 안도는 콘크리트의 강인함과 복잡하고 거친 그런 특성에 이끌렸다. 사실 그가 초창기에 맡았던 프로젝트에서는 콘크리트를 가리는 시공을 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된 채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이 노출 콘크리트는 안도가 설계한 건축물 고유의 특징이 되었다. 무엇보다 안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 자신의 건축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구,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지진이 고베시를 뒤흔든 후 안도는 과거의 유물을 보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산이 보이는 한 해안에 미술관을 설계했다. 그가 직접 만든 조각품인 거대한 풋사과도 전시되어 있다. 인생은 풋풋해야 한다. 풋풋할수록 좋다. 80대인 안도는 이렇게 강조한다. 여물지 않은 사과는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아름답다. 잠재력을 일깨워줄 두 번째 비법, 불완전함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모든 것에는 빈틈이 있다. 그리고 그 빈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5억 년 전 지구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재를 뿜어냈고 인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거대한 빙산이 형성되었다가 녹았으며 산소 수위가 떨어지다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때 생물 종의 4분의 3 이상이 사라졌다. 역사상 가장 먼저 발생한 대규모 멸종 사건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 시기에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한 종이 하나 있다. 바다 스펀지라고 불리는 해면. 미국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스펀지밥이 바로 이 해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이 해면만이 성장하고 번성했다. 과학자들은 맨 처음 해면을 발견하자마자 식물이라고 단정지었다. 수풀처럼 생겼고 움직임도 없는 데다 뇌, 신경, 장기, 근육도 없었다. 그러나 해면은 동물처럼 먹이를 먹고 광합성은 하지 않는다. 이제 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로 손꼽히고 있다. 해면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먹이와 산소를 흡수하지 않는다. 독성 물질과 건강에 해로운 입자를 걸러내는데 도가 텄다. 짧은 머리카락처럼 생긴 편모를 통해 물의 흐름을 만들어 영양소를 포획하고 박테리아를 물리친다. 심지어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콧물이 나오듯이 재채기를 하고 점액질을 배출한다. 이렇게 해면은 흡수하고 여과하고 적응하는 역량 덕분에 성장하고 번성했다. 우리도 사람도 이 해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펀지처럼 흡수한다. 이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면에겐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바로 창조하는 능력이다. 해면은 단순히 독소를 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암,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작용을 지닌 생화학 물질을 생산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 카리브해 지역의 해면에서 추출된 물질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HIV, 포진, 백혈병 치료에 돌파구를 제공했다. 일본 해면에서 추출한 물질은 말기 유방암 환자들의 세포 분열을 막아 생명을 연장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해면이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에게 생명을 부여해 왔던 건 이미 5억 년 전부터 시작됐을 거라는 의견에 최근 힘이 실리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산소가 솟아나면서 새로운 동물,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해면이 이 과정에 기여를 하게 되면서 물에서 유기물을 걸러내 바다의 산소가 풍부해졌고 동물이 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스펀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도적인 역량만 갖추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제대로 된 스펀지가 되려면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영양분 배출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생명을 얻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홀로 성장하지 않고 타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글로벌 K-팝 스타들 혹은 스포츠 스타를 볼 때도 우리는 그들의 압도적 퍼포먼스에 열광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재능 이면의 정서적 역량, 소위 인성에 주목한다. 변화무쌍한 무한 경쟁의 무대에서 성실함과 인내, 친화력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부실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음악가,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들을 심층 면담한 결과 이른바 신동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며 그들의 재능은 형제 자매나 이웃집 아이와 비교할 때 그냥 조금 더 나은 정도였다. 놀라운 건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품성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성격과 품성을 혼동해선 안 된다. 성격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준다면 품성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물론 성격이 아니라 품성이다. 성격은 우리의 경향이지만 품성은 우리가 그 경향을 초월해 원칙에 충실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로봇이 심장 수술을 집도하는 AI 시대에 인간의 기량이 자동화되면 될수록 결국 이 품성이 더없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해면처럼 흡수하고 걸러내며 적응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역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금보다 더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이다. 그렇다. 잠재력은 출발점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가느냐다. 출발점, 즉 자신의 재능보다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느냐,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적절한 기회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만 있으면 누구든 엄청난 성과를 경험할 수 있다. 사실 인생 초기에 보이는 재능은 천차만별이다.
세상엔 신동으로 태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모차르트보다 서서히 부상하는 대기만성형 바우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교육 시스템 이면에는 승자 독식 문화가 깔려있다. 그런데 핀란드의 경우를 보자. 모든 아이가 탁월한 잠재력이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교육을 한다. 그래서 핀란드의 교사는 매해 학년이 바뀌지 않고 여러 학년 동안 같은 교사가 같은 학급을 지도하게 되어 있다. 덕분에 학생의 특성에 맞춰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 엘리트 교육은 오직 탁월함을 위해 학생의 정신 건강을 희생시키지만 핀란드 교사들은 아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핀란드 학생들은 숙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국제 표준화 시험에서는 항상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 기본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배움을 즐기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얼만큼 숨어 있는지 완벽하게 측정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도 완전에 도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당신의 잠재력의 한계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타고난 재능은 기회와 환경, 동기부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누구나 자신 안에 숨은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의 잠재력은 발휘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라. 당신은 혹시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모습과 가장 잘 포장된 타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다.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과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히든 포텐셜,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2월 19일 우주항공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진 그날, 당시 10살 소년이었던 호세 에르난데스는 낡은 흑백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TV 안테나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화면에 신호가 잡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흐릿한 화면이 점점 선명해지고 에르난데스는 아폴로 17호에 타고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때 에르난데스는 언젠가 자신도 TV에 나온 우주 비행사들처럼 자신의 발자국을 달 표면에 남기고 싶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한때 우주 비행사를 꿈꾸다가 포기하지만 에르난데스는 다 계획이 있었다. 실제로 수학과 과학을 가장 좋아하고 잘했기에 공학을 전공했고 이후 연방 정부의 한 연구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건 순전히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1989년 에르난데스는 나사에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응모 서류에 47개 문항을 정성껏 채워넣고 이력서와 성적 증명서까지 동봉해 붙였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우편함을 열어보며 나사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무려 10달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나사로부터 봉투가 배달됐다. 에르난데스는 허겁지겁 봉투를 열어 우주비행사 선발 부서의 부서장이 보낸 서신을 읽었다. 결과는 탈락이었다. 하지만 그는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곧바로 나사에 연락해 피드백을 구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제 응모 서류에서 발견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바로 잡아서 다음 선발 과정에선 제가 선발될 가능성을 더 높이고 싶습니다. 제 응모 서류를 검토해 주신 분들의 어떤 조언도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에르난데스는 그만큼 간절했다. 하지만 나사로부터 실망스러운 답변이 왔다. 그는 사실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했고 그에게 해줄 조언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에르난데스는 포기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는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 그리고 또 탈락했다. 그럼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계속 도전했고 그때마다 이력서를 다듬고 장점을 강조하고
추천서를 새로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탈락의 연속이었다. 심지어 면접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 1996년 에르난데스가 받아들었던 탈락 통보 서신은 그의 패기를 꺾기에 충분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나사에 절대 선발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탈락 통보 서신을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살다 보면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 남들이 내리는 판단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응시 서류를 심사하고 회사에서 구직자들을 면접할 때 그들은 그 사람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예측한다. 그들의 예측이 기회로 가는 관문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회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그냥 쾅 닫힐지는 그들의 평가에 달렸다. 사실 에르난데스의 서류에는 나사가 주목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나사가 그를 뽑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 사실을 몰랐다. 나사는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쉽게 말해 이미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찾는 데 주목했고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그런 인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사가 선발 과정에서 놓친 게 있었다. 서류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에르난데스의 잠재력이었다. 그는 나사 지원 기간이 끝나고 다음 지원 기간이 될 때까지 많은 기량을 개발하고 또 증명했다. 멘토의 도움을 받아 정부 연구 지원금으로 암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가 하면 여가 시간을 활용해 7차례 마라톤을 완주했고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했다. 나사가 에르난데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징후들을 놓친 이유는 선발 과정이 그러한 징후들을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도달한 높이만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이룰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된다. 그들이 얼마나 가파른 언덕으로 올랐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올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걸 보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다이아몬드 원석의 진가는 처음부터 눈부시게 빛나는지가 아니라 열과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나사는 해마다 지원자들에게 지원 서류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도록 권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는 또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1996년 무렵까지 계속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오히려 그의 아내는 에르난데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나사가 당신을 탈락시키게 만들어요. 당신 스스로 탈락시키지 말고. 에르난데스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는 대부분의 우주 비행사가 조종사나 스쿠버 다이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1년에 걸쳐 조종사 자격증을 땄다. 또 1년에 걸쳐 스쿠버 다이빙 훈련을 받아 전문가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 36살이었던 에르난데스는 또 한 번 나사의 지원 서류를 보낸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된다. 2,500명의 응시자 가운데 최종 선정된 120명의 후보에 에르난데스가 뽑힌 것이다. 그는 우주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체력과 심리평가를 받았다. 또 전직 우주비행사들이 그에게 공학 지식과 조정 기법, 협동심과 소통 기량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우주비행사 선발위원회는 에르난데스에게 총 99점 중 91점을 주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사는 또다시 그를 탈락시켰다. 그 대신 우주비행사가 아닌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한다. 에르난데스는 자신이 직접 우주 공간에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리고 2004년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여러 해 일하고 있던 에르난데스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인사관리자의 전화였는데 에르난데스가 기존에 하던 일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도 될지를 묻는 전화였다. 그는 알겠다는 답과 함께 인수인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관리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에르난데스, 갑작스럽게 들리겠지만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우주 비행사 부서에 와서 일하는 게 어때요? 에르난데스가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나사에 지원서를 넣은 지 15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2009년 8월 에르난데스는 마침내 우주선에 발을 올렸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우주선이 이륙하기를 기다렸다.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엔진이 점화됐고 우주선은 우주를 향해 솟아올랐다.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에르난데스가 별들 사이를 떠다니는 우주 비행사가 된 것이다. 우주에서 보낸 2주 동안 그는 500만 마일, 약 800만 킬로미터를 날았다. 그가 우주복을 입기 위해 걸어온 거리에 비하면 짧은 거리에 불과하지만 그는 마침내 꿈을 이뤄냈다. 그 누구도 알아채기 힘들었던 자신 안에 잠재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기에 그는 결국 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브 마틴은 1960년대에 스탠드업 코미디를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한 공연에서 청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시고 있던 잔을 던지는가 하면 그가 무대에서 아무리 진땀을 흘려도 폭소는커녕 낄낄거리는 웃음조차 없었다. 한 비평가는 그의 공연을 본 것이 LA에서 경험한 가장 최악의 실수라고까지 평했다. 마틴의 공연 준비가 엉망이었기 때문일까? 마틴은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보고 듣고 그들의 몸짓을 따라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쏟아 부어가면서 공연 내용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공연은 늘 엉망이었던 걸까? 연기를 관찰하고 청취하고 직접 해보는 것만으로는 그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마틴은 자신이 공연할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쓰는 걸 싫어했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글을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건 작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글 쓰는 걸 미룰 수만 있다면 끝까지 미룬다는 당대 최고의 작가들도 적지 않았다. 마틴에겐 이 글을 쓰는 일이 아마 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영역, 경험하지 않았던 분야에 자신을 밀어붙인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틴은 수년 동안 스탠드업 공연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깨닫게 된다. 내가 코미디언으로 성공하려면 직접 대본을 써야 하는구나. 마틴은 결국 용기를 냈다. 농담을 적기 시작했다. 스토리를 짜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버라이어티 쇼에서 젊은 작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쓴 글을 보내기까지 한다. 놀랍게도 선임 작가가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마틴은 그 후 몇 년 동안 낮에는 TV 대본을 쓰고 밤에는 스탠드업 공연을 했다. 글쓰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고 글쓰기를 통해 공연 실력도 나아지고 있었다. 글을 쓰기 전에 마틴은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연기를 했는데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글을 써 나아가면서 군더더기를 걷어낼 수 있었고 공연의 내용도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던 것이다. 마틴은 글쓰기가 주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강력한 한 방을 날릴 멘트를 생각해낼 그럴 역량까지 기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 중연 무렵 마틴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그는 전국 순회 공연에서 대규모 공연장을 빌려야 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코미디 앨범으로는 처음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주말 TV 프로그램인 SNL,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스탠드업 공연을 선보이며 명실상부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마틴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글쓰기를 즐기게 되었고 또 이 글쓰기는 그에게 배우로서 경력을 쌓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불편했던 글쓰기에 도전하지 않고 기량을 터득하지 않았다면 각본을 쓰지도 주연을 맡지도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글쓰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글쓰기는 소통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글쓰기는 학습 도구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 당신의 지식과 논리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글이 불분명하다면 당신의 생각이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그렇다.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 아니, 써보지 않으면 애초에 습득조차 할 수 없다. 당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피해야 한다. 어떤 기량을 갈고 닦아서 완전히 터득하기 전까지는 편안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터득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이 불편하니까 쉽게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숨어있던 당신의 능력을 더 빨리 키우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배움에 있어서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고 말 것이다. 어느 날 눈을 떴더니 갑자기 준비된 느낌이 드는 날이 올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껏 당신이 그랬듯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눈 질끈 감고 뛰어내리듯이 그렇게 무턱대고 시작하면 된다. 그때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히 커지고 결국엔 포텐이 터지게 될 것이다. 원대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더 큰 성과를 올리고 실제로 그 꿈과 가까워진다는 연구 결과는 적지 않다. 경제학자들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출생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 추적해 봤더니 학창시절 품고 있던 꿈과 목표가 그들이 성인이 되어 펼쳐진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 꿈이 원대했던 청년일수록 학교에서 남다른 성과를 냈고 직장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원대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또 큰 성과를 보여줬음에도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배우 나탈리 포트먼은 대학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스트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99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했을 때 머릿속에 가득했던 건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어울릴 만큼 똑똑하지 않아.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멍청한 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경심리학, 히브리 문학과 같은 어려운 수업을 들었습니다. 관심도 없었던 수업이었는데 말이죠. 영화 레옹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던 나탈리 포트만은 임포스터 신드롬, 즉 가면 증후군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가면 증후군이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나에겐 자격이 없어 이렇게 느끼는 불안감을 말한다. 1978년 미 조지아 주립대 심리학과 폴린 클랜스와 수잔 임스 교수가 처음 만든 심리학 용어인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에겐 자격이 없고 언젠가는 이 가면이 벗겨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이나 경영자들과 같이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이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이 주어질수록 더 높은 강도의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가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의 특징들을 유심히 들어보기를 바란다. 첫 번째, 내 기술과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두 번째, 내 성공이나 성과가 운 또는 타인의 도움과 같이 외부 요인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느낀다. 세 번째,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내 성공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하고 고립감을 느낀다. 다섯 번째, 불가능에 가까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과하게 열심히 일하며 번아웃을 경험한다. 여섯 번째, 실패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을 힘들게 느낀다. 일곱 번째,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잘 해낼 거라는 자신감도 낮아져 있다. 그렇다.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성취에 대한 압박으로 과로를 하게 만들어 결국은 번아웃을 경험하게 만든다. 당신은 혹시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모습과 가장 잘 포장된 타인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성과와 성취를 가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보다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즉 잠재력이 아무리 크고 무한하다고 해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속에 잠겨있는 잠재력의 크기에 만족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능력의 일각, 한 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무능함의 증거일 수 있다. 그러니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능력을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능력, 아직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을 끌어올려라. 바로 그때 당신의 포텐이 터진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